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7일 지금 시간이요 12시 47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 거의 막바지 국면으로 지금 이제 진입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내일이면은요 인쇄가 들어가요. 투표용지가 들어간 다음에 인쇄한 다음에 지금 이제 여론화가 단일화가 될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효과가 반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표용지에 각자 이름들이 다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번 주말에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 중에는 단판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요. 지금 보도 내용을 나오고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도 25일이죠. 25일 날 권영세 사무총장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투표 전날까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나랑을 겪는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제가 전망을 해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안철수 후보도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 가서 유세를 하고 있고 이 완주 의지를 통보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잠시 후, 그러니까 12분 후가 되겠습니다. 12시 지금 현재 시간이 49분이니까요. 1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공지하고 본래 PK 지역에 가서 오늘 유세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유세를 뒤로 미루고 오후 늦게부터 5시 넘어서부터 다시 유세를 재개하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기자단에 통보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보도를 듣고 또 저도 들은 얘기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단일화는 어디로 가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평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권영세 3대 본부장이 말이죠, 이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 마지막까지 갈 수 있다. 그렇지만 자세한 얘기를 하기 어렵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사익을 앞세워서 이 단일화 문제를 함부로 거론하지 말라, 이러한 엄중한 경고 입장문에 관해서 이준석 대표가 또 거기에 반하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보면 말이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아주 철저하게 아주 드러내놓고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는 이 기조에 전혀 달라짐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이 입이 닫히지 않는 한 이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준석 우선 입을 닫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언론 보도 내용을 가지고 제가 행간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린 분석의 틀, 그리고 이 전망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맞는 것 같은데요. 자, 이거 뭐 정치할 수가 없죠. 생물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 극적으로 또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저는 일단 외견상으로는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국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미 초기에서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약자인 안철수 후보의 일종의 이제 벼랑 끝 전략이기 때문에 통 크게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인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안철수 후보도 이미 여권의 정치 개혁안을 내세운 이러한 통합 정부 수립, 이 말하자면 러브콜에 대해서는 응할 생각이 없다라고는 밝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또 이 러브콜을 해놓은 이 안을 갖다가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대로 오늘 중으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통과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안철수 후보의 이 주가가 사상 최고치로 지금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아침 일찌감치 7시가 넘어서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했습니다. 문제는요, 7시 52분에 북한의 합참이 공식 발표한 얘기입니다. 아침 7시 52분에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는데 비행거리는 300km, 고도는 약 620km로 탐지했다. 이렇게 합참이 발표했는데요. 통상 문재인 정권의 문제가 바로 이거 아니에요. 7시 52분에 북한이 발사를 했는데요. 이 합참의 발표가 103분이나 늦게, 일본 정부보다 늦게서 발표를 했어요. 일본 정부는 이미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아침 9시 40분쯤에, 자세한 것은 지금 분석 중이지만 최고 고도가 600km이며 그리고 300km 정도 날아갔다. 낙하한 곳은 북한의 동쪽 해안 부근이고 일본의 이지 수역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합참보다 1시간 반 정도 빨리 입장을 내놨어요.
자, 지난달 30일 날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했을 때도 이 기시다 후지오 일본 총리 지시는 제대로 좀 조치를 해라. 단단히 준비를 대응 조치를 해라. 이렇게 4분 만에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보다도 이 93분이나 늦게 열었어요. 자, 그리고 지난달 11일 날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했을 때도 한국 합참 발표는 일본 해상청보다도 늦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과연 우리 정부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정책을 과연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겠느냐? 전혀 신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NSC 주재로 이 긴급 상임위원회가 열렸어요. 아침 10시, 9시 10분부터 10분까지 열렸는데요. 서훈 실장 주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규탄하는 비판하는 워딩은 단 한 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깊은 우려와 엄중한 유감만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하기 위해서 진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거 세계와 그리고 지역과 그리고 한반도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정립하고 입장을 이제 밝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상임위원회도요. 이 서훈 안보실장이 주재했는데 이 긴급 상임위원회는 장관급 회의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박지원이는 참석을 안 했어요. 최근에 박지원 원장 잘 참석 안 합니다. 저 김정은이하고 무슨 뭐 비밀 전환을 하려고 이렇게 참석 안 하는 건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렇게 중요한 안보 위기 시기에 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그 경위를 정보위에서 따져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지금 엠블레인 퍼블릭에서 뉴스원의 의뢰로 25, 26일 제일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걸 보면 윤석열 후보가 약 2.2% 정도 앞섭니다. 42.4 대 이재명 40.2, 안철수 9, 심상정 2.8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당선 가능성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뭐 각각 아주 조박빙 구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당선 가능성에 관해서는요. 윤석열 46.8, 그래서 0.3이 올라갔어요. 직전 조사보다. 이재명은 당선 가능성이 1.1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예, 당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서 굉장히 참 충격적인 조사인데요. 이 단일화가 되더라도 굉장히 초박빙 구도예요. 단일화가 윤석열로 됐을 때는 윤 46, 이재명 45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45.5, 이재명은 44.6이고요. 안철수로 단일화 됐을 때는 41.7이고 안철수가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40.2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격차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다 49.6% 그리고 여당 민주당이 돼야 된다 41.3% 그래서 약 7.3% 정도 차이로 지금 급격히 여론이 지금 초박빙 구도로 팽팽히 대결하는 구도로 지금 여론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점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 엠블레인 퍼블릭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친여 성향이 비교적 강한 조사라고 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호남에서는 이재명 그리고 DK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좀 올랐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호남에서도요 이재명 후보가 70%대로 지금 들어왔어요. 70.3%, 11.5% 그리고 TK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폭 상승해서 19.4에서 지금 60%를 19.4%가 올라서 60%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제 지지층들이 각자 알아서 결집하고 있는 그야말로 이제 표가 굉장히 자기네가 이제 고유하게 지지하고 있는 지역적 이런 그 세대적 지지 기반이 굳어지는 추세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철수 후보의 최종 입장 좀 전에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뭐라 그럴까요? 발표했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 안철수 후보는요. 안철수 후보는 일단 완주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고 오늘 호남 지역 유세에서도요 기자들한테 그러한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처참하게 무시당했고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요 이미 열흘 정도 전에 제안을 했는데 계속 립 서비스만 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고 국민께도 도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 그리고요
연락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로부터 전화 폭탄과 문자 폭탄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제 전화를 못 쓰게 만드는 행동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이러고도 협상 파트너라고 할 수 있냐? 그래서요. 굉장히 지금 쉽게 얘기해서요. 이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전화 문자 폭탄, 전화기를 쓸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전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지지자라는 입장까지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 안철수 후보 호남에서의 첫 일정으로 DJ 노벨 평화상 기념관을 찾았어요.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 통합 대통령이고 국민이 통합되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데 지금 1번과 2번이 반으로 나뉘어 싸우고 있다. 1번이 되든 2번이 되든 절반의 국민은 5년 내내 적으로 돌리며 싸울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는 더 이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추락할 수밖에 없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뜻을 받들어 국민 통합에 나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요. 지금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세력이 득세하고 있는데 1, 2번은 법조인 출신이다. 과거에 대한 응징만 관심이 있다. 과거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미래가 눈에 보이지 않아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거듭 완주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혼자서라도 김대중 대통령이 이뤄낸 국민통합, 대한민국 개혁, 그리고 글로벌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이 함께 유세에 나선 김미경 교수도 지난 10년간 많은 고전을 겪으면서 안철수 후보는 정말로 준비됐다. 이젠 정말로 강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전체를 살펴서 가장 유능한 인재만 모아 가장 스마트한 정부를 만들 것이며 우리는 더 이상 반으로 나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내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 관련 입장을 내놨고요. 자, 윤석열 후보 쪽 입장을 보면 윤석열 후보 오늘 이제 잠시 후 1시에 그래서 제가 이 실시간으로 방송해드리는 이유는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와 관련된 입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신통치가 않습니다. 신통치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중요한 근거가 윤석열 후보는 일체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권영세 사무총장이 지난 24일 날이죠. 당 대표를 비롯해서 모두가 사감이나 사익은 뒤로하고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앞세워야 할 때다. 우리 모두 명심하기 바란다.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 24일이니까요. 이제 3일 전인데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낼 것이고 이런 정권 교체라는 목표를 같이 추구하고 있는 안 후보에 대한 여론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그렇게 다르게 그래서 달래기에 계속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 단일화를 향해서 더 큰 통합을 향해서 더 크게 되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어요. 자, 이러한 입장문을 낸 데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요. 이러한 윤석열 이 권영세 본부장과 상응하는 입장을 바로 어제도 내놨어요. 그러면서 이 안 후보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단일화라는 게 무조건적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일화 안 돼도 좋다는 얘기잖아요. 이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가 열받아가지고 호남을 완주하면서 다 시간이 지나갔다. 그래서 완주하겠다라는 의사를 계속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도 이제 경상권을 훑는 열정열차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변동 상황은 없다. 우리 당에서 그동안 여러 노력이 있었고 그 제안이라는 게 현실적이면서도 상당한 우리 입장에서는 진지한 제안이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다. 그러한 제안들에 대해서 이미 2월 초부터 거부 입장을 밝혀온 안철수 후보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태규 선대본부장이 밝혔던 후보를 사퇴하면 합당하자 이 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 막바지로 지금 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의 여론조사까지도 지금 얘기하면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 안철수 후보가 말하자면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또
강조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권영세 후보하고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 초박빙의 이런 여론조사 후도 여론 결과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뭐라고 또 언급을 했냐면요. 여론조사는 막판까지도 모름과 무응답이 존재한다. 결국 최종 투표할 때는 여론조사보다 수치가 조금 더해질 것이다. 윤 후보가 경북 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8080까지는 아니겠지만 아주 높을 거라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고 선거 막바지로 가게 될수록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하고 투표장에 나가게 하는 동력을 이끌어내는 게 윤석열 열차, 즉 열정열차 2일차 핵심이고 1일차를 돌아본 느낌은 정권 교체를 향한 전통적 지지층의 열망이 전례 없이 강하다. 이러한 지금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자국 정치인의 미숙함 때문에 전쟁이 발병했다는 것은 2차 가행 정도가 아니라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천박한 인식으로 국제 외교에서 과연 역할을 할 수 있나라고 하는 의구심도 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는 잠시 후에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문제에 관한 이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얘기를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이 나오기 전에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 전에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한 서울대 명예교수 윤영관 교수가 말이죠. 이 중앙 선데이, 일보가 운영하는 선데이 칼럼을 지금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데이 칼럼 내용을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이 입수될 때까지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데이 서울의 윤영관 교수의 이 칼럼인데요.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3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세계는 충격에 빠졌는데 미국은 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막지 못했을까? 그것은 러시아의 현상 변경의 의지에 비해 이것을 막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훨씬 약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과 나토 국가들은 러시아가 지난해 4월부터 군사력을 국경지대에 집중 배치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군사력 사용을 통한 강한 억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외교적 해결만 시도했을 뿐인데 이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서방 측의 강한 의지 결여를 간파하고 허점을 파고들었다. 미국의 군사력 사용 의지 결여에는 조지 부시 행정부의 제국적 자만심에 대한 역작용이라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라크 아프간 전쟁의 후유증으로 과도한 군사 개입을 피하고자 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이래 미국은 세계 분쟁 지역에서 주도적인 해결사 역할을 하지 못하고 흔들리며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오바마 행정부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하면 군사 공격을 하겠다고 레드라인을 그어놓고 2013년 그것을 어겼는데도 못 본 채 했던 것은 미국 리더십의 치명적 자격이었다. 반면 러시아는 2015년도 시리아에 개입해 내전의 흐름을 바꾸고 알사드 정권을 되살려내면서 영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했다. 어찌되었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022년 2월 유럽 및 세계 정치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제 유럽은 침공 이전과 침공 이후의 시기로 확연히 구분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침공 이후 유럽 정치는 군사할 것이다. 이제는 유럽 국가들은 나토라는 미국 주도의 집단 방어 체제와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정치경제 협력체의 틀 안에서 대체로 안보에 대한 큰 걱정 없이 살아왔다. 그러면서 제각각 러시아와의 이런저런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미국과는 테러 정책과 관련해 부딪히기도 하면서 지내왔다. 예를 들어 독일은 미국이 반대하는 노르트스트림 2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고집했고 프랑스는 유럽의 독자 역할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보냈다. 이제 그럴 여유가 사라졌다. 푸틴은 국제법을 적나라하게 위반하며 군사력을 행사했다. 그에게는 러시아의 바로 이웃에 우크라이나가 성공한 민주국가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위협이다. 따라서 그는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괴멸하고 정복 이론과 경제 인프라를 파괴하여 극도로 혼란스러운 실패 국가로 만들 것이다. 더 나아가 그가 1997년 이전으로 나토 확장을 되돌리라고 요구한 것은 최근 러시아의 행보에 대해 언급할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의 소련 제국의 영광 되살리기 프로젝트가 우크라이나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그다음에 더 나아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로 확장되어 갈 수 있음을 연상케 한다. 미국과 나토의 핵심 국가들은 이들에게 어떻게 안전 보장을 해줄 것이냐가 큰 과제가 되었다. 핀란드와 스웨덴도 불안해할 것이고 이들이 원한다면 나토 가입 문제가 큰 과제가 되었다. 안전 보장을 해줄 것이냐가 큰 과제가 되었다. 핀란드와 스웨덴도 불안해할 것이고 이들이 원한다면 나토 가입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이제 경제가 아니라 군사안보가 유럽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1차 변수가 된 것이다. 미국과 유럽이 얼마나 단결할 것인지, 서방 국가들의 경제제재와 이에 대한 러시아의 에너지, 사이버 및 다양한 교련 작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가 관심이다. 여기서 중요한 관심사항은 두 가지다. 첫째는 미국의 딜레마이고 둘째는 중국의 반응이다. 미국은 이른바 유럽으로의 귀환을 추진해야 될 상황이다. 중국을 의식한 아시아로의 귀환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데 말이다. 않았는데 말이다. 유럽을 단합시켜 미국 쪽으로 더욱 당기지 못하면 러시아, 중국의 연대에 제대로 맞설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 칼럼을 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칼럼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윤영관 교수의 칼럼 꼭 한번 뭐라 그러지? 한번 꼭 읽어보시라 이렇게 제가 권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직도요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 보도가 되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께 별도 방송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본 방송은 접겠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제가 보기엔 한 20-30분 내로요 윤석열 후보의 입장문 그러니까 기자회견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자회견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잠시 후에 이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